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 성공회대학교에 근무하는 김용덕 교수라고 합니다. 우선 서울장애인복지관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의 역사에서 계속 큰 방점을 찍어주고 계시고 여러 현장의 그런 지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은 분들이 서울장애인복지관이 있음으로 좋은 그런 자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현장에 닥친 또는 현장이 경험하는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또 어떤 지혜를 모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을 맞이하면서 처음의 좀 난감한 경험에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숙고하는 경험으로 이렇게 좀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크게 현장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현장이 혼합 실천을 해온 어떤 노력의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노력에서 우리가 주로 활용했던 구체적인 디지털 기술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의미 있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 이런 내용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부제로 되어 있는 멀티텍 하이브리드 프랙티스, 이런 거창한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술 의존적인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과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잘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숙제를 표현한 게 이제 다방면 혼합 실천,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와 장애인 복지 현장의 경험, 이렇게 이제 제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우리 현장 경험은 여러분들이 과거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제 뒤돌아보시면 2020년 3월에 중단, 7월에 다음에 2021년 7월에 제한적 운영, 그 다음에 금년 4월에 본격적인 운영 재개,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오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2020년 상반기, 하반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현장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좀 한번 수집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압축적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제 현장 실무자들의 대응의 요지는 2020년 초반기에 매우 난감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중반기를 지나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막연한 의무감, 그 다음에 2020년 하반기를 지나면서는 뭔가 원격으로 해본 경험이 주는 의외의 좋은 성공적 경험,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현장 실무자들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냐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더라도 우리가 그 동안에 쌓아온 이런 경험들이 뭔가 우리 이 실무에서의 실천을 좀 더 업데이트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현장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이용자분들이 느꼈던 경험과 종사자분들이 느꼈던 경험을 좀 구분해서 보면, 이 코로나19의 영향은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이렇게 양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 건강 악화, 디지털 배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정적 측면이었고요. 반면에 이용자들이 긍정적으로 경험한 거는, 서비스가 참 소중하구나, 서비스의 단절이
가져온 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평가,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소통의 증가와 욕구에 대한 적극적 표현. 그만큼 상황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부정적 영향은 이게 이제 새로운 업무 방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그런 그 익숙함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긍정적인 거는 온라인 기반의 신규 서비스 개발 역량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용자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민감도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렇게들 이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방법이나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연하게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수단들을 활용하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에서 코로나19에서 실무자들이 느끼는 과제를 이렇게 이 사용되는 언어들을, 대표 언어들을 이렇게 이제 그 분석해서 이제 배치를 해봤더니, IT 환경, 공동 대응, 행정 체계, 온라인 서비스, 위기 공동 대응,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IT라고 하는 수단도 중요하고, 또 이 IT 수단들이 유효해지려면 공동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그렇게 작동하려면 행정 체계가 이걸 잘 받쳐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장애인 복지 현장의 그런 혼합 실천이 어떻게 전개됐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의 대응의 단계 변화를 보면 크게 이제 초기, 중간, 회복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초기 단계의 그 주요 키워드는 안전, 봉쇄, 휴관, 이런 게 키워드였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이게 아마 2020년 중반기 이후, 하반기 이때쯤 될 것 같은데, 뉴노멀, 새로운 일상, 뭐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21년쯤 한 코로나 1년쯤이 지나면서 더 나은 일상, 요 화두로 이제 화두가 또 한 단계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접촉,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죠. 언택트라고 했고, 중간 단계에서 뉴노멀을 접촉 면에서 보면 비대면 접촉, 그러니까 온라인 택, 온택이 뭔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단계로 넘어오면서는 이 접촉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멀티택, 그러니까 온택, 언택, 컨택, 이런 우리가 접촉하는 여러 수단들을 잘 조합해서 가장 효과적인 접촉을 만들어내자, 뭐 이런 단어가 이제 멀티 컨택, 그래서 약으로 멀티택.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단어를 우리말로 바꿀 때 다방면 접촉,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방면이라고 하는 게 여러 측면의 수단들을 활용하는 접촉,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몇 가지 핵심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초점, 이런 거를 한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디지털 활용 측면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후기 대응,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이 X축, Y축은 X축은 디지털 활용 정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고, Y축의 대면 접촉 정도는 위로 갈수록 대면 접촉 정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양상이 어떻게 전개됐다고 볼 수 있냐면, 코로나 이전 시점에서 봤을 때 코로나 초기 대응은 이제 대면 접촉을 철수하거나 확 줄이거나 이런 방식의 대응이 이제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이었다고 하면,
후기 대응은 디지털 활용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요 중에서 이제 하살표의 가운데 있는 적극 디지털 전환의 경우에는 디지털을 상당한 수준으로 서비스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후기 대응은 우리 현장의 상당 부분 보편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것도 저는 사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접근 방식이 소규모 개별화 방식으로 상당히 진전됐다. 이렇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밑에 X축은 개별성을 고려하는 정도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개별성을 고려하는 정도가 크다는 표시고요. Y축의 집단 크기는 위로 갈수록 집단의 사이즈가 크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일부 시점에서 코로나 발생 직후에는 초기에는 집단 프로그램은 다 스톱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초기 대응이 있었다면 후기 대응은 개별성의 고려 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뭐 1대1, 2대1, 3대1 이건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의 후기 대응의 모습은 개별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 복지 전반에서 지역 협력과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관의 공통적인 숙제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밑에 X축은 오른쪽으로 보면 협력과 자원 개발의 수준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구체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해 10억 모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감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런 원격 수업도 할 수 없는 우리 그 빈곤 아동을 위해서 노트북 하나를 사주고 싶은데 여기에 모금에 동참해 주실 분들 10,000원 내주세요. 100만 원 모이면 사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협력과 자원 개발의 어떤 그 앵글이 굉장히 그 구체화되는 걸로 이제 변했다는 표시를 이제 이 X축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위로 갈수록 자원 개발의 크기가 주제의 크기가 크다 이런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전에서 그 초기 대응은 그 협력이나 자원 개발 자체를 중단한 시기가 이제 초기였다고 하면 이제 후기로 가면 자원 개발의 목표와 협력의 목표를 굉장히 구체화해서 접근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원 개발과 협력의 효과성이 체감하는 효과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코로나 경험의 그 후기 대응을 살펴보면 다방면 실천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처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람에 따라 또 이 지역적 취약성의 수준에 따라 또 디지털 격차에 따라 이 접촉하는 방법과 강도를 매우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다방면 접촉의 요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의 요소는 대규모가 아닌 소집단으로, 그 다음에 고립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리고 자연 연결망을 이어주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유연한 지원. 그래서 이제 다방면 실천의 현장 모습을 묘사하면 다방면 접촉과 유연한 지원이 혼합돼 가는, 이게 합쳐져 가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혼합 실천에서 기술이 뭐였냐,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활용됐냐,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달라졌냐,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와 디지털 기술 활용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 ICT 활용이 상당히 이루어져 이게 시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에 따라서 그게 매우 적극적인 나라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활용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본적인 시각이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ICT 기반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복지의 일이 ICT 기반으로 가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서비스 전달 행위의 본질이 ICT 활용하고는 상당히 본질적으로 좀 거리가 있다. 뭐 이런 인식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이 흐름이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 활용은 어떻게 활용됐냐 하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됐는데, 대면 접촉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온라인 영상 시청 등을 섞어서 하는 그런 이 공식 혼합 ICT 활용, 이런 추세가 한 추세라고 하면, 또 다른 추세는 대면 접촉을 주로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사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이거는 이제 비공식 ICT 활용, 뭐 이런 소극적 활용이 이제 ICT 활용의 전반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가면 사회복지 ICT의 활용의 그 주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 접촉이 ICT 활용으로 전면 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게 그 과거의 이 대면과 ICT의 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이용자와 관계 및 소통을 유지하는 그 창의적인 접근이 뭘까? 어떻게 블렌드하고 믹스해서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낼까? 이렇게 이제 접근의 기조가 바뀌고,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실제로 해보면서 제공자와 이용자가 각자 자기의 방에서 이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러면서, 우리 각자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딱딱하게 있다가 각자의 방에서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우리가 참 친하구나, 또 우리가 참 대등하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는 장점도 발견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하게 화면 끄기 기능 있잖아요. 우리 그 실제로 할 때 이 화면 끄기 기능을 그 원활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어떤 대목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지 않을 때는 잠시 껐다가 또 켰다가, 그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자기 의사를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그런 기제가 되기도 했고, 또 서로 이제 상담을 진행해 나가면서 화면을 끄고 하거나 켜고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에 대한 활용의 합의를 통해서 서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공동 생산 과정,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전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지털 기술 활용을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스케치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사회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 이런 국가 보고서들이나 EU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기술들의 트렌드나 활용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한 자료들이 좀 꽤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 서비스, 장애인 복지 이런 데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들의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린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로봇입니다. 로봇. 그래서 이제 로봇은 크게 신체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로봇, 정서 지원을 주로 하는 로봇, 인지 향상 지원을 주로 하는 로봇,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많이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체 돌봄 로봇은 PAR 이렇게
부르고, 두 번째 이제 정서 지원 로봇은 SAR. 그래서 이제 이 SAR은 정서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그거를 통해서 이용자가 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뭐 이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 CAR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요거는 치매 노인이나 발달 장애인과 같이 이제 인지적으로 뭔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통해서 인지 향상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로봇이 이제 챗봇이라고 주로 표현하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이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로봇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설정한 서비스 목적, 예를 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적합한 지원 목록의 제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개인별 지원 계획의 제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상황이나 자료를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나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이제 이게 사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서비스 추천 시스템으로 활용되려면 이게 이제 학습 데이터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제 요 점 때문에 이제 요 대목은 이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일단 데이터만 확보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술의 영역은 사물 인터넷, 우리가 IoT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지금 이제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행동 감지 센서를 통해서 상황 인식하고 이거를 전달해서 이제 위험이 생기면 위험 조치를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홈 기술에서 뭐 이렇게 전등, 그 다음에 실내의 밝기, 그 다음에 커튼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해 가지고 조정하는 이런 게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이겠죠. 다음의 기술은 이제 플랫폼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노인 돌봄이나 아이 돌봄의 필요한 과정과 돌봄 제공자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이런 기능. 이게 이제 네 번째 영역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영역은 가상현실, 정강현실. 그래서 VR, AR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VR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환경에서의 조절을 통해서 이용자가 주로 헤드셋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그래서 이건 주로 직원의 서비스 훈련, 이용자에 대한 가상 체험의 제공, 뭐 이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AR에 관한 겁니다. AR은 물리적 대상물이나 환경에 디지털 정보를 입혀서 이용자가 대상이나 환경을 훨씬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이게 이제 AR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이 VR과 AR을 믹스한 MR 기술이 이제 계속 새롭게 활용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 상황과 사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디지털 활용이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활용의 계기들을 보면 업무 전자 시스템 이런 거를 활용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악성 코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이용자들의 동아리 활동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웹 기반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관 홍보 사업, 정부 협업 이런 다양한 이유로 디지털 활용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디지털 활용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시기에 자연스럽게 과거의 경험을 실제로 현장에 이제 활용하게 되는 연결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 이제 현장의 그런 확산 요인들을 연구를 해보면
이제 기관장의 관심, 종사자의 어떤 의욕적인 학습 시도,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역량의 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을 확장시키는 동력이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다양한 수단과 영역으로 디지털 활용이 이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영상 제공 이런 것들이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목적에 따라서 디지털 방법을 다르게 모색하면서 영역도, 상담, 돌봄, 지역사회 연계, 치료, 여가 이런 그 각 영역에 맞는 그 기술들을 활용하는 이런 진화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활용이 이용자와 만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한편에서는 이용자에게도 디지털 사회에 좀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용자와 종사자가 함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그런 경험의 기회가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들이 어떤 활용들을 했는지를 짧게 요약적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 교육, 형사, 자원개발, 주민조직화, 그 다음에 직원 교육, 그 다음에 안전 모니터링 이런 영역이 다수를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상담, 기능 향상 지원, 문화예술, 오늘 아마 이런 사례를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조 지원, 주민조직화,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는 재활 로봇, 인지 로봇, 정서 로봇,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노인복지관도 이제 인형 로봇을 해서 복약, 정서 지원,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의 이제 주민조직화, 키오스크, 닌텐도, 가상현실 체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시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실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회의, 로봇,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VR, AR 이런 거를 사용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들인데 해외 사례는 뭐 우리 국내 자료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서 선별한 해외 사례는 약간 디지털 믹스를 좀 강조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사례 지역 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쌍방향 플랫폼 커넥티드 킹스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여졌는데, 여기는 밑에 이제 홈페이지 도메인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실제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플랫폼인데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구현을 하고 있냐면 이제 자원과 자원 제공과 자원 이용과 자원 공유를 쌍방향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인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에 있는 자원이 이제 뭐 복지기관과 같은 그런 자원뿐만 아니라, 어떤 커피숍이 우리는 뭔가 좀 따뜻한 그런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커피숍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박물관, 또는 뭐 동네 도서관, 또는 우리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태권도 도장이다. 이런 여러 자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고, 이걸 쌍방향적이라 하면 플랫폼에서 플랫폼 관리자가 지역에 홍보해가지고 이 플랫폼에 들어올 사람은 신청하세요 해서 신청받아가지고, 신청한 기관이 플랫폼에 들어오기에 적합하다고 평가되면 각
기관에다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주고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각 그 자원기관들이 자기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갱신 주기를 정하고 그 자원과 그 자원 간의 플랫폼 안에서도 소통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쌍방향 소통하는 플랫폼 이런 게 이제 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복지 서비스의 접촉성과 플랫폼 기술이 잘 결합된 사례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덜란드의 온라인 커뮤니티 케어 플랫폼 이게 핵심은 플랫폼인데 커뮤니티 케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밑에 도메인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고령 노인 그룹이 주도가 돼서 서로 도우면서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게 단순히 돌봄의 제공자 또 돌봄의 수령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거는 기여하고 또 서로 돕는 거는 서로 돕고 지역 행사 같은 거는 또 이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 출시하면 여기서 또 공유하고 이런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좀 역동적인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제 이런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상당히 그 많이 이제 생길 것 같은데 지금도 아마 뭐 이미 생겨 있는 데도 꽤 있겠고요. 이제 요 예는 뭐냐면 그 온라인 케어 플랫폼을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 관한 홈페이지입니다. 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장애, 정신장애 등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가 사람 중심의 원칙에 충실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솔루션의 내용은 이를테면 실시간 개인별 지원 계획,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앱 기반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앱 기반이라고 하는 게 A라고 하는 이용자와 B라고 하는 그 담당자가 있으면 그 앱에 A라는 이용자도 접근 가능하고 B라는 제공 인력도 담당자도 접근이 가능하고 물론 그거는 이제 서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함께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앱을 통해서 필요하면 수정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별 지원 계획이 앱을 통해서 항상 업데이트되는 그래서 상호 소통하는 뭐 이런 방식의 솔루션도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건 우리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좀 실시간으로 좀 역동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양한 적용 사례들을 보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기술이 좋더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사례들을 보면 장애인과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동작, 이동, 모니터링 이런 측면이 한 구성을 이루고 있고 또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이동 추적, 의사소통 지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아바타 수호 이거는 국내에도 꽤 상당히 이제 개발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 간 온라인 소통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도움 앱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수한 기술 수단과 이 급속하게 이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 하면은 제가 어떤 목적으로 한번 넣어봤냐면 아마 우리도 조만간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디지털 기반 돌봄 서비스 섹션이 새롭게 이렇게 보여질 것이다. 이제 이걸 예시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어떤 광역자치단체의 실제 홈페이지 화면을 가져온 건데 여기에 맨 오른쪽에 플러스 표시된 여기를 누르면 세부 내용들이 다 연결돼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커뮤니티 알람하고 뭔가 감지하는 그런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 뭐 무슨 이 스마트 기반으로 이제
그 보조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주택, 집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아마도 우리 지자체도 조만간 이런 섹션이 아마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가져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장애인 복지를 포함해서 이게 뭐 우리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 서비스 전반의 이 다방면 실천의 과제가 뭘까 하는 걸 몇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이 혼합 실천의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 그래서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테크놀로지 주도가 아니라 프랙티스 주도. 그러니까 기술 주도가 아니라 실천 주도성.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밑에 이제 이렇게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에서 그 FDA 승인을 받은 그 약품 중에 DTX라는 게 있는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DTX가 일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이제 그 치료제로서 약으로 이제 승인을 받은 건데, 이제 국내에서도 국내에서 DTX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DTX 업체들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국내에서도 모바일 앱 기반으로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30분 내로 진단하고,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는 이런 두뇌 발달 학습을,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DTX가 개발 중이다. 는 이 신문 기사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 있으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 같으냐 하면, 이런 우리 치료사들의 치료 영역과 DTX의 그런 그 디지털 치료가 충돌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냥 이대로 있으면.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이 이 DTX라고 하는 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치료사 선생님들이 DTX를 잘 활용해가지고 치료의 정확성이나 치료의 전문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면 결국 이 이익은 이제 치료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게 대립적인 각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을 시작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실천 주도성, 우리 DTX 영역에서는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술을 사용하고 로봇을 사용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사람의 손길을 대신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복지 서비스나 장애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디지털 기술은 불가피한 경우에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통상 우리 서비스의 주류가 되기는 어렵고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생각에 일리가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 디지털 기술을 새롭게 도입했을 때 그 결과가 이 사람들이 더 강력한 고립으로 나아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좀 더 많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이제 매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칙을 잘 지키려면 그 밑에 몇 가지 제가 원칙으로 표시한 게 적정 기술의 원칙. 우리가 첨단 기술 추구해서 우리도 최고의 기술을 여기에 구현했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우리 실천에 꼭 필요한 아주 작은 단서들을 이 디지털 기술이 도와준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 사회 참여 지원의 원칙, 이건 빵빵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이 더 많아지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각 기관이 좀 앞서서 개발한 기술은 빠른 시간에 지역과 공유하고 다른 기관의 기술도 또 같이 공유하고 또 이 공유가 돼야 운용 시스템에서도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운용 시스템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천 콘텐츠 개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겠죠. 아마 메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9분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대면을 만약에 위험 상황이 다시 온다면 조심스럽게 대면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유지하는 그런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혼합을 통해서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가는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이 상당 부분 대체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영역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담이나 사례 관리와 같은 서비스 영역, 그 다음에 개별 치료나 식사나 부축과 같은 개인적 도움에 관련된 영역, 그 다음에 그룹 액티비티에 관련된 영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각각에 해당되는 기술들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게 지금 콘텐츠 개발의 과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무자의 관점과 역량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장 실무자들이 이제 디지털 역량이라는 게 뭘까? 이게 장애인 복지관이나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역량은 어떻게 기술을 많이 아는 게 디지털 역량일까? 또는 이거를 어떻게 최적의 믹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역량일까? 하여간 그런 역량에 대한 관점 확립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를테면 묻지마 디지털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이유에서 디지털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적용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방면 혼합에 적합한 실천 기술 개발. 이건 사실 아직은 우리에게 숙제로 등장하지는 않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 상담이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할 때 기호, 이모티콘 이런 거 사용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좀 재미삼아 또 좀 신선하게 사용합니다만, 이게 조금 더 진화하면 이게 테크닉으로 상당히 이제 성격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뭔가 불편이나 무력감을 호소하면 어떤 이모티콘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립됨으로써 여기 이제 단어로 이제 프리젠스 테크닉 이렇게 불려지는 공통 호칭이 있는데, 이런 식의 기술 개발,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이제 활용 기술 개발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 중심의 디지털 활용하고 당사자의 자립 생활을 디지털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용자 중심 디지털 활용을 위한 민감성, 창의성 개발. 그래서 이제 어떤 이용자분들은 어떤 디지털을 통해서 더 많은 몰입과 흥미를 느끼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그걸 좀 더 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그런 디지털 자체의 확장을 돕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물건 주문 이런 것들을 온라인 기반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편리함을 이제 확보한다는 그런 점에서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온라인 기반에서도 가능하도록 돕는 자립 지원, 자립생활 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운영 기관의 과제는 이제 스마트 업무 시스템 도입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TF 같은 조직을 통해서 뭔가 조직의 이런 거를 확산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공유를 통한 지역 협약, 지역 협력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과제. 이 이제 정부 지원 과제가 사실 앞으로 조속히 구체화돼야 되고, 이게 구체화되면 아마 이 확장의 속도나 영향이 굉장히 클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정부가 디지털 복지 현장에 관해서 보면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서비스에 활용함으로써 어떤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 사업 실적 보고를 할 때 디지털 기반으로 상담한 것, 디지털 기반으로 뭔가 서비스를 한 것들이 제대로 다 서비스 실적에 반영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현장은 상당히 적극적인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훈련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신규 배치도 일부 좀 해보는 이런 것들도 정부가 좀 해야 될 과제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의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현장에서 또 실천하는 분들이 현장 기반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대면과 온라인 접근의 그 비교, 분석, 평가, 이런 것들 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적절한 혼합이 뭘까라고 하는 그 최적의 믹스를 찾아내는 그런 그 실证 연구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활용 혼합 실천의 그런 다양한 유형과 실천 과정 개발, 이게 실천 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여러 디지털 기술을 잘 믹스해가지고, 우리 이제, 장애인 지원을 포함한 복지 실천의 과정이 이를테면 뭐 초기 면접, 지원 계획 수립, 실행, 모니터링, 평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디지털 수단들을 각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믹스했을 때 이게 가장 최적이 될까? 이게 이제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떤 서비스 영역별로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활용 혼합 실전의 성과가 뭔지 실제로 이런 거를 좀 입증하고 이제 이걸 통해서 확산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이 질문의 각각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그 본 단어 자료에서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단어를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근 이제 이 영국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 코로나19 이후의 3년을 겪으면서 이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 불만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 단어가 뭐냐 하면 데스크 베이스드 프랙티스다. 우리가 온라인 기반 실천은 굉장히 많은 공감과 정성을 들이지만 결국 그냥 원샷으로 딱 보면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데스크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프랙티스는 휴먼 베이스, 퍼슨 센터드, 무슨 그 커뮤니티 베이스 이걸 늘 강조해 왔는데 결국 이 디지털 접근 방식은 데스크 베이스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전형적으로 주기는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절제하고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적이 공감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시그널을 계속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데스크 베이스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일이 데스크 베이스가 아닐까? 이게 아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디지털의 활용의 반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 위에서 보면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장애인 지원을 포함하는 대인사회 서비스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만 이게 잘 전달된다고 하는 전통적인 가정 이게 진짜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 질문, 검증, 확인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디지털을 잘 안 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 대인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활용 역량이 낮기 때문에 이걸로 접근하면 디지털 소외가 더해지면서 더 강력한 소외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사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디지털 역량이 전적으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 접근이 어려울까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다른 또 생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또 미래의 장애인 지원은 사람을 통한 전달은 사라지고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이를 전면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야 될 거와 주의해야 될 거와 이런 거를 잘 믹스하면서 이거의 핵심적인 기준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용자가 더 좋은 성과를 또는 더 좋은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디지털의 접점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이제 이런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